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 TMF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그 이유랑 좀 설명을 드리고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연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TMF가 그렇게 갑자기 떡락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자 요 내용이었었죠.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본 친구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뭐 사고까지는 아니고 네, 어쨌든 좀 일본 친구들이 일을 하나 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일본의 이렇게 10년물 장기 채권의 금리가 2.5%에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YCC라고 하는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10년물 장기 채권의 금리가 2.5 이상 올라가면 어, BOJ에서 이 채권들을 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눌러놨던 거예요. 올라오면 다 사버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BOJ에서 우리 요 제한을 0.5까지 올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4.66 요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뭐 정해져 있는 거죠. 0. 최대한 많이 올라봤자 0.5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부분이 요 부분이죠. 10년물, 20년물 다 영향을 받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4%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언제 매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금리 4% 이상에서 제가 매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구간까지 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피보나치 한번 그려보면은요. 네, 보시면은 제가 반등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자리가 요 자리,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4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1번 자리는 이미 뚫려버렸고요. 2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4 정도까지가 한계가 아닌가. 그리고 다시 내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는 믿으면 안 됩니다. 믿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주술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분석법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김에 TLT 한번 보시면 네, 요것도 피보나치인데요. 네. 고점에서 저점으로 찍었을 때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보통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하죠. 그게 1파, 2파, 3파, 4파, 5파, 그 다음에 A파, B파, C파 요렇게 이루어집니다. 파동들이. 그래서 1파의 최고점, 그 다음에 1파의 최저점을 연결을 해서 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려보면 최고점이 요쯤에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TLT 기준으로 140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거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주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보나치 또 한번 그려보면 이 친구가 어디쯤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제가 반등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가 네,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한 100달러 부근까지.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서 100에서 103불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다행히 약간 진정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선물 차트로 한번 보면 네. 지금 네, 요 0.
382 라인에서 약간 지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일인데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하락하는 와중에 거래량을 보시면 그렇게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오곤 있지는 않습니다. 네,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요 구간은 네, 오히려 매집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거래량에 비하면 조금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캔들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도지 캔들이 뜨면서 요거는 하락을 나타내는 캔들이죠. 그래서 하락이 나왔고, 지금 요런 십자가 모양의 캔들, 요거는 추세 반전을 이야기하는 캔들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해왔던 이야기들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브루킹스 인터뷰 내용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때 연준 위원들은 계속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연준 의장이 이 자리에서 해버렸죠, 말을. 오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상품의 가격은 많이 하락을 했다.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거주 비용도 하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2023년 언제쯤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다만 고용 시장이 아직 많이 타이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 이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이유는 노동자의 수보다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인 거죠. 네, 요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요구에 집중을 해서 기대감이 상승을 했었고, 네, CPI 발표가 7.1로 나오면서 또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근데 FOMC에서 약간 충격이 나와버렸죠.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아직도. 그리고 2023년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더 높게 책정이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금리 인상 50bp 하면서 속도 조절 해버렸죠. 대신 금리 고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필요하면 더 올릴 거다. 2023년 내에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뭐 데이터 보고 결정할 거다. 연준은 물가 잡는 데 집중할 거다. 침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지 않는다면 침체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충격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네, 이렇게 하락이 나와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할 거야, 이제는 돌아설 거야, 이제 피벗할 거야,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아니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해볼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CPI 지표를 갖고 왔는데요. 빨간색이 그냥 헤드라인 CPI고요. 지금 요 파란색 선이 스티키한,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CPI 지표고요. 그리고 초록색 선이 이런 에너지 서비스, 한마디로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지표들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 두 지표가 이렇게 팽팽하게 버텨주는 한 에너지 관련된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상품 가격들은 이미 내릴 만큼 내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PI가 다음 달부터는 또 떨어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 끈적끈적한 친구들은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임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브루킹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그 차트들, 이런 거 들고 왔는데요. 네, 헤드라인이랑 코어랑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헤드라인은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지만 코어는 아직 좀 애매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중에 구성 내용을 좀 보면 이렇게 물건
물건 가격은 떨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코어 서비스 중에서 하우징을 뺀 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하우징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차트가 이겁니다. 그 하우징 그 부분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동산 업체들에서 내놓는 그런 지표들로 봐서는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도 나중에 내년 어딘가에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연준의장이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2022년 4분기에 필요한 노동 인구수는 요만큼인데 실제 노동 인구수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요 갭이 있으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임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노동 참여율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발생을 했는지 자신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플러스 그다음에 은퇴를 한 사람들 플러스 그다음에 이민을 통한 새로운 노동자들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연준이 죽은 자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코로나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살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연준이 이민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안 될 거고, 은퇴한 사람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연준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자, 근데 노동자들, 은퇴하신 분들 두 부류로 나누겠죠. 1번은 진짜 그냥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신 분들, 2번은 자산의 가치가 높아져서 이제 한마디로 파이어족들이죠. 자산의 가치가 많아져서 이 친구들이 은퇴를 일찍 한 친구들, 이 친구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 친구들이 든든하게 믿고 있는 뒷배 자산 가격의 상승을 막고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만들어 버리면 이 친구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연준이 자산 가격의 상승을 원치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 노동 인구는 요 파란색 선인데 일자리 수는 이만큼이다. 약 1.7배, 1.8배 이렇게 있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노동 인구 한 명당 일자리가 1.7개에서 1.8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자리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미국 정부는 리쇼어링 정책을 쓰고 있죠. 지금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는데 일할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민 정책은 못 바꿔요. 왜냐하면 기득권들이 그걸 바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거 이민 정책 빨리 손 안 보면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임금 인상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임금 인플레이션이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지금 빠지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얇은 파란색 선이 임금 상승률입니다. 지금 보시면 average hour earning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의 상승률을 나타낸 건데, 지금 보시면 4% 5%죠. 네, 계속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년 대비 지금 4% 5% 이렇게 임금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제 월급도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서 내놓는 미국 CEO 컨퍼런스 지표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CEO 중에 136명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CEO들 이 중에서 98%가 미국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CEO의 99%가 EU,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는 대공황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 한마디로 미국 CEO들 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봐야 되는 부분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용, 채용, 임금 뭐 요쪽이죠. 급여 부분 보시면 CEO의 85%가 내년에 급여를 3% 이상 인상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 임금을 높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못 구하니까요.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약간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 컨퍼런스 보드에서 내놓는 노동시장 지표 요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이고, 네, 보시면은 요 부분인데요. 파란색 선이 지금 이 친구들이 내놓는 ETI 지표고요. 빨간색 선이 실제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친구가 하락을 하면 이 친구도 곧 얼마 안 있어서 하락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수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긴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호재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악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악화된다라는 뜻인 거니까요. 자, 한마디로 기업에서 일자리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기업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사람을 더 뽑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뭐 그냥 불보듯 뻔한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YCC 그 충격이 있고 나서 뭐 금리 변동에 뭔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거 봤는데 여전히 뭐 똑같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5%까지밖에 못 올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TLT 관련된 거는 보여드렸었고, 네, S&P 500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은 요 하락 추세의 상단에 머리를 맞았으니까 제가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많이 떨어지고 있죠. 거의 절반 정도 빠져버린 모습이고요. 이 부분을 피보나치로 한번 그려보면 네, 딱 절반 빠졌네요. 요 상승폭의 절반을 지금 뱉어낸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때도 절반 그 다음에 반등 다시 떨어지는 모습 이번도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반등이 좀 나오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 전 저점이죠. 전 저점을 확인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 하락 추세를 뚫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뭐 비슷한 모습이죠. 나스닥은 아무래도 변동폭이 더 크다 보니까 지금 0.618 라인까지 뚫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단기 상승 추세죠. 단기 상승 추세를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반도체는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밑으로 향할 겁니다. 자, 그래서 빅스도 한번 같이 보면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대신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물, 3개월물 지금 장단기 금리차 이렇게 보시면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좋은 신호가 아닌데 나오고 있고요. 네, 10년물, 2년물도 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올라갈 때마다 항상 좋지 못한 사건이 터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